오늘부로 너는 내 노비다. 시장 한복판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멎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가락질을 받으며 무릎 꿇려 있던 사내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도성 노비 시장,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그날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노비 시장의 공기는 언제나 무겁습니다. 팔려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서려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구경꾼들의 눈빛에는 저마다의 무심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팔려나온 사람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성에서 가장 콧대 높던 양반가의 장남이라는 사실만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도겸, 나이 25, 병조판서를 지낸 이판서 대감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녹을 먹으며 명예를 이어온 명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영모라는 두 글자가 집안 전체를 집어삼켰고 이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틈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제까지 도련님이라 불리던 사내는 오늘 노비로 팔려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놈 아버지가 예전에 우리를 얼마나 업신여겼는데 천벌을 받은 개지. 누군가는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도겸은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수치심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체념이라기보다는 세상 전체에 대한 냉소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노비 시장의 중개인 만복은 손바닥을 비비며 사람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자, 명문가 도련님이 올시다. 글도 잘 읽고 셈도 밝으니 데려가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영모 죄인의 자식을 집에 들이는 것을 꺼리는 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개 중에는 그저 이판서 가문에 대한 오래된 앙심을 품고 구경만 하러 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백정의 딸 한소울이었습니다. 나이는 22, 저작거리에서는 이미 이름이 알려질 만큼 장사 수완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백정이라는 신분 탓에 늘 천대받아 왔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소울은 곧장 만복 앞으로 다가가 허리춤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풀어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아니 어쩌면 10년 가까이 한 푼, 두 푼 모아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억척스럽다는 말을 들어가며 모은 돈을 그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저 사람을 제가 사겠습니다. 시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만복조차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저 정말이십니까? 이 돈이면 이 노비 하나가 아니라 서너도 살 수 있을 터인데. 소울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정의 딸이 원수의 아들을 사들인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들어 자신을 사들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이 익은 듯도 했으나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확신 같은 것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동정인지 원한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만복은 서둘러 노비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도겸의 이름 석자와 함께 그의 신분이 양반에서 노비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서에 손도장이 찍히고 소울은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문서 위를 스칠 때 도겸은 참았던 말을 끝내 내뱉고 말았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우리 집안에 무슨 원한이 있어 이러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돌아섰고 도겸은 영문도 모른 채 그녀의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의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물음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대체 무엇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던진 것인가? 그날 저녁 노을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노비다. 하지만 내 집에는 노비가 없다. 소울의 집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도겸의 손목에 채워졌던 족쇄를 풀어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겸은 그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비라 부르면서 노비가 없다니 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도겸은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채로 백정의 집 마당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여라.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습니다. 소울은 그런 그를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아까 작성했던 노비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편에 피워둔 화로 앞으로 걸어가더니 망설임 없이 그 문서를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도겸의 신분을 올가매던 마지막 흔적이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노비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도겸을 돌아보았습니다. 도겸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에는 노비가 없다. 그러니 당신은 그저 이 집에 머무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녀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문서상으로만 사들이고 실제로는 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전 재산을 던진 것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것을 그는 짧은 생애 동안 뼈저리게 배워온 참이었습니다. 소울은 그의 물음에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내왔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해 헬쑥해진 도겸의 얼굴을 살피며 그녀는 상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드십시오.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도겸은 그 밥그릇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손을 대지 않으려 했지만 며칠을 굶주린 몸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결국 그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고 밥을 삼키는 내내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굴욕감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드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소울이 내어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로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늦은 시각까지 장부를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백정의 딸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총명하고 지나치게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저리도 애쓰는 것인지 도겸은 어둠 속에서 홀로 그녀의 정체를 곱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소울은 그에게 어떤 노역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에게 글을 읽을 서책을 내어주었고 저작거리에 나갈 때면 함께 걷자고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백정의 딸이 양반과 몰락한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도겸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부려먹으며 오래도록 복수할 속셈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백정이라는 신분으로 평생 멸시받아온 그녀가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을 곁에 두고 서서히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려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이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울의 태도에는 그런 복수의 그림자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지친 눈빛을 살피며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저녁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던 중 도겸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대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래된 슬픔과 그보다 더 오래된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신분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는 소울의 가슴 속에 10년 넘도록 새겨져 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처음 건넨 사람이 다름 아닌 이도겸이었다는 사실을 지금의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소울이 아직 어린아이였던 시절, 그녀의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관하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백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었던 그날,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돌을 던지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린 소울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지만 돌팔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리 속에서 유일하게 돌을 던지지 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옷을 입은 소울보다 몇 살 위로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이 돌을 던지는 것을 말리지도 못한 채 그저 지켜만 보다가 사람들이 흩어진 뒤 몰래 소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약과와 주먹밥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드십시오. 그리고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귀함은 신분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울은 그날 그 소년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훗날 그가 이판서 대감의 아들 이도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울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남아 백정의 딸이라는 굴레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는 대신 억척스럽게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축한 고기를 손질해 파는 일부터 저작거리의 상인들과 거래를 트는 일까지 그녀는 누구보다 빠르게 세상 물정을 익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두고 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다짐뿐이었습니다. 언젠가 이도겸이라는 소년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온기를 잊지 않았고 그가 살아가는 세상이 언젠가 그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 속에서 오래도록 재물을 모아왔습니다. 그녀의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정 안에서 은밀히 세력을 키워가던 권신 조참판이 이판서 대감의 강직함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참판은 자신의 뜻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이판서를 제거하기 위해 오랜 시간공을 들여 영모의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결국 이판서는 억울한 누명 속의 형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아들 도겸은 하루아침에 노비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소울은 이 모든 소식을 저작거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백정이라는 신분 덕분에 그녀는 오히려 양반가에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축장과 뒷골목을 오가는 하인들, 노비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 속에는 조정의 은밀한 거래와 뒷돈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겸이 노비 시장에 팔려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동안 모아온 전 재산을 챙겨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받은 온정에 대한 보답이자 오랜 세월 품어온 연모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를 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울은 조참판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거래처를 통해 조참판과 연이 닿은 아전들에게 접근했고 술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겸의 가문을 무너뜨린 진짜 배후를 반드시 세상에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도겸은 여전히 그녀의 진심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울의 눈빛 속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결심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원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켜주고 싶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참판의 비자금 거래 장부이며 대감을 영모로 몬 증거입니다. 소울이 도겸 앞에 두툼한 장부를 내려놓으며 그렇게 말한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몇 달간 품어왔던 의문의 답이 마침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울은 처음으로 그동안의 사정을 도겸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건넸던 약과와 그 한마디의 말,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가 홀로 품어온 다짐까지. 도겸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서히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렴풋이 남아있던 어린 날의 기억 한 조각이 비로소 선명한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당신이었단 말입니까? 도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울은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날 대감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는 세상을 더욱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건넨 온정이 이토록 오랜 시간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 왔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소울은 이어 장부를 펼쳐 보이며 그간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참판이 지방관아의 아전들과 결탁해 빼돌린 세곡의 내역, 그리고 이판서를 영모로 몬 거짓 증언을 사주한 정황까지 장부에는 빼곡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정이라는 신분 덕에 오히려 뒷골목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소울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조참판의 죄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이 부칩니다. 대감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소울의 말에 도겸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자포자기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은 지난날 아버지 곁에서 보고 배운 조정의 생리를 활용해 증거들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울은 저작거리의 인맥을 총동원해 조참판의 동태를 살피고 그의 최측근이었던 관리 하나를 설득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그 관리는 오랫동안 조참판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만복 역시 뜻밖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노비 시장의 중개인으로 온갖 이들의 사정에 정통했던 그는 처음에는 그저 돈이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울이 넌지시 건넨 후한 사례와 도겸의 진심 어린 부탁 앞에서 그는 결국 자신이 알고 있던 노비 매매의 이면, 즉 이판서 가문의 재산이 조참판의 손에 헐값으로 넘어간 정황까지 증언해 주기로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이자 두 사람은 마침내 사또를 찾아가 진실을 고했습니다. 처음 사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조참판의 권세가 워낙 막강했던 탓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자신의 자리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겸과 소울이 내민 장부와 증언들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결국 사또는 조정에 이 사실을 은밀히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참판의 비리는 조정 전체를 뒤흔드는 큰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그가 그동안 쌓아온 권세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이판서를 역모로 모은 조작의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도겸의 가문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날 밤 조용히 소울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진실도 모른 채 노비로 살다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소울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오래된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빚 이상의 감정이 오래도록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도겸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비는 제가 아니라 제 오만이었습니다. 조정 한복판에서 도겸이 무릎을 꿇으며 내뱉은 그 한마디에 지켜보던 이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지난 오만한 세월을 스스로 부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참판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후 왕명으로 이판서 가문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도겸은 다시 양반의 신분을 되찾았고 조정에서는 그의 억울함을 풀어준 데 대한 보상으로 관직까지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공을 인정하여 소울에게도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오래전 받은 마음의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겸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소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방금 신분을 되찾은 양반가의 장남이 백정의 딸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광경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노비는 제가 아니라 제 오만이었습니다. 도겸은 그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때 신분이 사람의 값어치를 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믿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함부로 대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런 저를 구한 것은 검을 든 장수도 권세 있는 대신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가장 낮게 여긴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소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산 사람이 아니라 제 삶을 돌려준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지난날의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존경과 오래도록 눌러왔던 연모의 마음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돌팔매 속에서 건네받았던 약과 한 조각, 그리고 그 뒤로 홀로 품어온 10수년의 세월이 그 순간 모두 보답받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그날 저에게 알려준 것을 잊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의 귀함은 신분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의 반대도 있었지만 왕은 두 사람의 사연을 전해 듣고는 오히려 이를 가상히 여겨 혼인을 윤허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수군거림이 있었으나 그간 소홀히 보여온 진심과 도겸이 되찾은 겸손함 앞에서 그 수군거림은 차츰 존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소울은 오래전 노비시장에서 불태웠던 문서의 재를 모아두었던 작은 항아리를 마당 한편에 조용히 묻었습니다. 도겸은 그 항아리 앞에 나란히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끝내 지켜낸 마음으로 남는 것입니다. 소울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힘을 합쳐 무너졌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겸은 관직에 나아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고, 소울은 여전히 저작거리를 오가며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백정의 딸이었던 그녀는 어느새 온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저작거리를 넘어 온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은 백정의 딸이 원수를 샀다고 비웃었지만 그녀는 원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미래를 사들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신분의 굴레를 넘어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졌습니다.